처가는 남이고 우리 아빠는 피부치인데 그게 어떻게 갔냐? 어머니 심장 수술비 1,000만 원은 못 준다던 남편이 시아버지 환갑잔치에는 하루 만에 7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캐리어에 짐을 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피부치랑 오래오래 잘 살아. 나는 이제 남이니까. 며칠 뒤 그는 상상도 못한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원무과 창구 앞, 저는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어머니의 가슴을 열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그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직원이 몇 번이나 다음 분을 부르는 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창구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진료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생 저 하나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에게 이 종이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갑 속에서 남편의 번호를 찾아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쯤 갔을 때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 왜 또 전화야? 나 지금 바쁘다고 했지? 회의 중인 거 뻔히 알면서 눈치 없이 진짜.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야 방금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왔는데 우리 엄마 당장 수술해야 한대. 심장 수술비로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여보, 우리 붓고 있는 그 적금, 그거 이번에 한 번만 깨자. 응?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윽고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참나 기가 막혀서.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깨자마자 해? 내 피 같은 돈 한 푼도 못 건드려. 그건 우리 늙어서 쓸 노후 자금이야. 저는 귀를 의심하며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잖아. 감기도 아니고 심장병이라고, 심장.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돈이 문제야? 아, 그러니까 장모님 심장이지. 내 심장이야? 장모님 수술비를 왜 내가 내? 돈 없으면 처형이나 처남한테 알아보든가. 나 바쁘니까 끊어. 알아서 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아닌 이상한 서늘함이 명치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 진료실 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 짐을 혼자 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을 정리하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신용카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습관처럼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으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찍힌 종이 위에 낯선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0만 원.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영수증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호텔 뷔페 예약금, 명품 시계 예약금, 꽃 장식 비용,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위한 결제 내역이 촘촘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물컵을 들고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 이 영수증들 다 뭐야? 똑바로 말해. 남편은 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보면 몰라. 우리 아버지 이번에 환갑이시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잔치 좀 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 환갑잔치 예약한 거야. 최고급 호텔로. 700만 원? 호텔 뷔페에 명품 시계 롤렉스에 사흘 전에는 내 엄마 수술비 1,000만 원은 절대 안 된다며. 노후 자금이라서 단돈 100원도 못 깬다며. 남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돌았나? 당연히 그거랑 이거랑 급이 다르지. 저는 영수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유리 표면에 부딪히며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뭐가 달라? 똑같이 우리 둘이 벌어서 모은 돈이잖아. 내 엄마 살리는 데는 돈 10원도 아깝고 당신 아버지 폼 잡는 잔치에는 700만 원이 훌쩍 나가. 남편이 물컵을 내려놓고 저를 마주봤습니다. 입가에는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 당신 진짜 몰라서 물어? 처가는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랑 피가 이어진 진짜 피부치잖아. 어디 생판 남인 장모를 우리 아버지랑 같은 급으로 올려치기 해?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그 문장을 2번쯤 곱씹었습니다. 남이라는 2 글자가 명치에 내려앉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서늘하게 맑아졌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남이라고? 그래, 남. 촌수도 없는 남남. 냉정하게 따져서 내 말이 틀렸어? 돈 냄새 맡고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돈 구해. 남편은 리모컨을 집어들며 텔레비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셔츠를 다려주고 시댁 제사에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던 저의 시간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여는 손이 신기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꺼내 침대 위에 올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속옷, 세면도구, 회사 서류, 어머니 사진이 든 액자 하나. 필요한 것만 골라 담는 동안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홀어머니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 노릇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데 오늘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친정에는 얼굴만 비추고 시댁에서 사흘씩 머물던 날들,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몸져 누우셨을 때도 시아버지 생신이라며 저를 끌고 갔던 그 겨울도요. 저는 액자 속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잠시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놀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가방은 뭐야? 저는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당신 말대로 남의 집에서 내 짐 싸서 나가는 거잖아.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왜 이래?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돈 몇 푼? 우리 엄마 목숨값이 너한텐 오버야?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 진짜 유난 좀 그만 떨어. 영수증 하나 걸렸다고 집구석을 뒤집어. 가서 찬물이나 마시고 정신 차려. 며칠 푹 쉬고 열 식으면 그때 얘기해.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 100번, 1000번 다 맞아. 처가는 남이니까 나도 이제 당신한테 남처럼 살면 되는 거지. 뭐? 야, 너 지금 그 말 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 잘난 당신 피부치들하고 평생 아끼고 사랑하면서 천년만년 잘 살아. 나는 이제 당신한테 완벽한 남이니까. 남편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그 문턱 넘어가면 내 집엔 2번 다시 못 들어올 줄 알아. 나중에 질질 짜면서 빌어도 국물도 없어. 알아서 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서 가느다란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후련함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파리하게 야위어가는 그 얼굴을요.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 구석에 놓인 화분에서 익숙한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창문 너머로 저를 발견하고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파리한 얼굴, 살이 빠져 도드라진 광대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꾹 눌러 삼키고 저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며칠 자고 갈게. 어머니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사위랑 싸웠어. 싸우긴.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래.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끌어 부엌으로 데려가 앉히고는 뜨끈한 국을 한 그릇 떠주셨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찢어 밥 위에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간이 조금 짰습니다. 간을 못 맞추실 만큼 몸이 안 좋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 위에 떴습니다. 지금 안 기어 들어오면 내 카드 다 정지시킬 줄 알아. 정신 차려. 저는 그 문자를 3번쯤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행 앱을 열어 남편과 연결된 계좌를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공동 통장에서 제 몫으로 남겨두었던 돈은 어머니의 수술비 계좌로 옮겼습니다. 회사 신용대출 신청서도 점심시간에 마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눌러 넣는 동안 손끝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퇴근 무렵 마이너스 통장 승인 문자와 함께 겨우 1000만 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수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이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뿌듯한 게 아니라 그저 쓸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병원 쪽에서 온 연락일지도 몰라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못된 거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하늘 같은 서방 놔두고 짐 싸서 도망을 가.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이 모양이야. 저는 조용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뛰는데 이상하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뻔뻔한 것 좀 봐.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상심하는 줄 알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밥 못 드시는 분이 어제 호텔 뷔페 예약은 잘하시더라고요.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집으로 안 돌아오면 우리 집안에서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할 거야. 어머니,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는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그럼 편하시겠네요. 없던 사람 없어진 셈 치시면 되겠어요.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얼음 조각이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어머니의 병실 간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으시는지 자꾸 뒤척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이 빠져 가벼워진 손이 제 손 안에 톡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딸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에서 어머니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근데 딸아, 사위한테는 얘기했어. 했지. 뭐래? 저는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엄마한테는 거짓말 안 해도 돼. 엄마, 됐어. 말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딸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저는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어머니가 손끝으로 느끼시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가 아픈데 나는 그것도 몰랐잖아. 시댁 챙긴다고 명절에 얼굴도 제대로 못 봤잖아. 어머니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잘 살라고 참았지. 엄마가 우리 딸 시집 잘 보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말에 저는 결국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오는데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심장 판막이 새고 있다는 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저는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조금 느리게 그러나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저는 눈물을 훔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티슈를 뽑아 제 얼굴을 닦아주셨습니다. 딸아, 엄마는 우리 딸이 뭘 결정하든 다 편이야. 알지? 응.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씩씩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저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 여러 통과 SNS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계정에 저를 겨냥한 글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여자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짧게 웃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보해야 할 것들. 그 아래에 하나씩 항목을 써 내려가는 동안 어머니는 어느새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불을 목까지 올려드리고 다시 수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의자는 유난히 딱딱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전광판의 붉은 글자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수술 중
그 세 글자가 깜빡일 때마다 심장이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커피 한 잔을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낯익은 굽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신우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여기 어떻게... 신우이는 대답 대신 제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평소 저를 볼 때마다 팔짱을 끼고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눈이 오늘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나 좀 살려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신우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벽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올케, 우리 오빠가 진짜 큰일 났어. 차분히 말해봐요. 뭐가 큰일이라는 거예요? 신우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옳게 몰랐지. 우리 오빠가 아빠 사업빚 몇 년째 갚아주고 있었어. 뭐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야. 저번 달에 오빠가 집 담보로 대출 또 받았어. 1억.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바닥이 스르르 기울어지는 것 같은 감각이 들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그 아파트. 응. 그거. 내 도장. 도장은. 신우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빠가 어디서 새로 팠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웅웅 울리고 신우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수술실 문 옆에 놓인 긴 의자에 다시 앉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며칠 전 남편의 서재에서 챙겨 나온 우편물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세금 고지서인 줄 알고 챙겼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씩 뜯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종이 위에 익숙한 아파트 주소와 낯선 숫자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만기 통지서. 숫자 옆에는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잉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눈치를 살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올케, 나도 진짜 얼마 전에 알았어. 엄마가 어제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아가씨. 응.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요. 신우이가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 입가에서 새어나오는데 신우이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올케, 왜 웃어? 무서워. 우스워서요. 저는 통지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3년 동안 저더러 남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남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자기 식구들 살렸다는 거잖아요. 올케, 아가씨,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 신우이가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올케, 오빠가 이번 달 이자를 못 막으면 집이 넘어간대. 오빠가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올케가 좀 도와주면.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생 시댁에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눈총을 주던 이 얼굴이 오늘은 저를 향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응, 저는 남이잖아요. 뭐? 어머님이 그러셨고 그쪽 오빠가 그랬어요. 처가는 남이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이런 부탁하시면 안 되죠. 신우이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그 순간 수술실 문 위에 붉은 글자가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반쯤 내린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그대로 두고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조금 안정 취하시고 병실로 올라가실 겁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신우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등을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남편의 이름이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밥은 먹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어색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회복실 밖 복도로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먹었어. 장모님은 좀 어떠셔? 수술은?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잖아. 남이라며.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저번엔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 저녁에 집에 와. 당신, 오늘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지? 수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 담보대출. 1억. 남편이 크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종이가 그러던데. 은행에서 온 종이. 여보, 그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응.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도 웃음이 자꾸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알아. 나한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뭔데? 내가 당신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 감정이 없어. 그게 제일 무서워. 여보, 끊을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저는 지갑 속 명함집을 뒤졌습니다. 언젠가 동창 모임에서 받아둔 명함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법무법인 이름 아래에 낯익은 이름 세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 선배. 저는 명함을 손안에 쥐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낡은 결혼 반지가 손가락 위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지를 천천히 빼서 가방 안쪽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반지가 없어진 자리가 하얗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손끝으로 문지르며 저는 회복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원두 볶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기저기 무료 법률 상담소를 다녀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오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부부 사이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힌 항목들을 손끝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 혹시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박 선배, 맞네. 진짜 너 맞네. 박 선배가 서류 가방을 옆 의자에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후배라고 늘 살뜰히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입꼬리를 올렸지만 이내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박 선배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손끝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배,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직업. 이혼 전문 변호사. 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박 선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해봐. 후배가 이런 얼굴로 앉아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겠냐? 저는 수첩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항목들을 박 선배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박 선배가 수첩을 덮고 저를 마주 봤습니다.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다요. 인감 위조. 확실해. 제가 도장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출, 저는 은행에 간 적도 없어요. 박 선배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다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건 그냥 이혼이 아니야. 알지. 알아요. 내가 맡을게. 저는 고개를 들어 박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장난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선배, 저 지금 수임료 넉넉하게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돈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서운하다. 박 선배가 손을 뻗어 수첩을 다시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수첩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너 내 후배잖아. 그거면 됐어. 박 선배의 사무실은 법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퇴근 후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회의 탁자 위에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우편물,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사본,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박 선배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 필요해. 최근 5년치. 남편 명의로 된 거요. 응. 네가 확보할 수 있겠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옷가지를 챙긴다는 핑계로 남편이 있는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 화면 앞에서 잠시 손이 멈췄지만 남편의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금융 앱에 들어가 인증서를 노트북에 옮기고 지난 5년의 거래 내역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매달 나가던 300만 원. 시아버지 골프장 회원권 결제 내역. 신우이 카드값이 남편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목록. 그 사이사이에 저의 월급 이체 내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는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박 선배의 사무실 회의 탁자 위에
노트북을 열어놓고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박 선배가 마우스로 화면을 넘기며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야, 어때요? 이거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감이야. 사문서 위조의 사기까지. 정말요? 응, 여기 이 서명 봐. 필적이 남편 거잖아. 인감 도장 찍힌 위치도 은행 서식하고 안 맞아. 감정 넣으면 100% 나와. 박 선배가 노트북을 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감정 죽여. 남편이 뭐라 하든 반응하지 마. 흔들리면 우리가 진다. 네.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뭐려? 박 선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옆에 붙어 있어. 밤에 혼자 울지 말고.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몇 시든 상관없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참는데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박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정수기 앞으로 걸어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습니다. 컵을 받아드는 손끝에서 따뜻함이 서서히 손목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진짜 고맙긴. 이건 시작이야. 앞으로 더 독해져야 돼. 독해질 수 있을까요? 박 선배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넌 이미 독해졌어. 그날 짐 싸서 집 나왔을 때부터. 몰랐지.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늦은 밤의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 무언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단단한 무엇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송금한 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에 자막을 붙였습니다. 박 선배는 옆에서 필적 감정 의뢰서를 작성하고 은행 쪽에 자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서류를 붙들었고 어떤 날은 한마디 대화도 없이 각자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 밤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스스로가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형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해 가시고 저는 사무실에서 밤마다 다른 종류의 회복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박 선배가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택시 잡아줄까? 괜찮아요. 지하철 아직 다녀요. 조심히 가. 저는 사무실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을 무너뜨릴 자료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늘 밤 처음으로 오래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기신 지 2주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회진을 마치고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경과가 놀랄 만큼 좋아요. 이 정도면 곧 퇴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키고 앉아 사과를 깎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이제 진짜 살았네. 살았지. 우리 딸이 살렸지. 어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단맛이 이상하게도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했습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다시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새 집으로 갈까? 새 집. 응, 나 집 얻었어. 볕 잘 드는 대로. 어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딸아, 사위는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딸 이제 그 집으로 안 돌아가. 그 얘긴 조금만 있다 다시 하자. 응. 어머니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가만히 이마를 기댔습니다. 심장 판막이 새로 자리 잡은 그 가슴 안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숨도 천천히 골라졌습니다. 새로 얻은 전셋집은 오래된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남양이라 아침이면 거실 바닥까지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어머니의 짐과 제 옷까지 책 몇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박 선배가 보내준 문자를 확인하고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접수 완료. 그 짧은 한 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박 선배는 아마 모를 겁니다. 남편의 월급과 통장이 오늘부로 손발이 묶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창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 좋다. 우리 딸이랑 있어서 좋아. 엄마 방 벽지 좀 발라야겠지. 그냥 놔둬. 있는 그대로가 예뻐. 저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 너무나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런 오후를 잊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언제 걸려올까 조마조마하며 창밖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살짝 두드리셨습니다. 딸아, 배 안 고파? 응, 조금. 엄마가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줄게. 냉장고에 두부 있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뚝배기를 올려놓고 국물을 저으셨습니다. 된장 냄새가 거실까지 번져왔습니다. 저는 상을 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에 뜨거운 찌개를 한 숟갈 떠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딸아, 왜 그래? 맛있어서. 맛있는데 왜 울어? 몰라. 그냥 맛있어. 어머니가 웃으시며 반찬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밥을 크게 한 숟갈 떴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시어머니의 반찬 취향을 외우고 시아버지의 술장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좁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 3년보다 몇 배는 더 배부르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걸요. 주말 오후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 2명을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산책을 다녀오시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캔맥주 몇 개를 사들고 왔습니다. 좁은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아, 너 살 빠졌다. 진짜 얼굴이 반쪽이야. 먹고 살만해. 저는 웃으며 맥주캔을 땄습니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먹고 살만해. 요즘 잠도 잘 자. 근데 진짜 이혼까지 갈 거야. 이미 가고 있어. 어우야. 친구 하나가 캔을 부딪혀 왔습니다. 잘했어. 진작에 그랬어야지.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벽에 기댔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상해. 뭐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데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이제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런가? 응. 아플 때는 사랑이 남아있을 때 아픈 거야. 이제 다 빠졌어. 너한테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캔의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사랑이 다 빠졌다는 말이 이상하게 서럽지 않고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벌겋게 부은 눈, 며칠 못 감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여보, 잠깐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5분만. 저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박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왔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이 30초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문 열어주지 마.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친구들 쪽으로 돌아앉았습니다. 자, 마저 마시자. 괜찮겠어? 응. 저 사람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들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캔을 부딪혀 왔습니다. 경쾌한 금속 소리가 좁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래층에서 남편이 초인종을 몇 번 더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해가 붉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와 우리가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캔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계속 새어 들어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음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난 3년의 결혼이 저에게 남긴 가장 진실한 유산이라는 걸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평온한 나날은 딱 3주였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팀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외투를 걸친 남자 셋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담뱃재를 바닥에 털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대리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남편분한테 받을 돈이 좀 있어서요. 얘기 좀 합시다. 저는 가방끈을 꽉 잡았습니다. 로비 유리문 안쪽에서 회사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참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남남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남남이든 뭐든 우리는 부부한테 받으러 온 겁니다. 옆에 선 다른 남자가 희죽 웃었습니다. 이자만 매일 얼마씩 붙는지 아세요? 부인이 좀 도와주셔야지. 저는 손끝이 얼얼해질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회사 경비 아저씨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올해는 못 기다려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이 로비 바닥에 팔랑 떨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저를 살폈습니다. 이 대리 괜찮아? 저 사람들 뭐야?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는데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이가 딱딱 부딪히는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자꾸 갈라졌습니다. 선배,
사채업자가 회사까지 왔어요. 진정해. 지금 어디야? 주차장? 차 아니에요.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그날 저녁 저는 새집 현관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며칠을 못 씻은 듯한 얼굴, 옷깃에 묻은 검은 얼룩, 헝클어진 머리카락.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보, 부르지 마. 제발, 딱 한 번만 얘기 들어줘. 남편이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이거 못 막으면 나 진짜 죽어.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린 부부잖아. 부부는 서로 반씩 지는 거잖아. 부부라는 두 글자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겨우 눌렀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칸 내려섰습니다. 남편의 눈높이보다 조금 위에 저의 얼굴이 놓였습니다. 부부. 응, 부부잖아. 당신이 나한테 부부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야. 남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엄마 수술비 얘기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더라. 여보, 처가는 남이라며, 피가 다르다며, 당신이 그랬어. 남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우는 것 같기도 했고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서 됐다. 이제 가. 여보, 이번 한 번만. 이번만 살려주면 내가 평생 종처럼 살게. 진짜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디 전화하는 거야? 경찰이요. 주거지에 무단으로 왔잖아. 여보, 당신이 오지 말라는 곳에 온 사람은 스토커야. 저는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신고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관 안쪽 신발장에 등을 기대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는데도 폐가 자꾸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딸아, 왔어. 응, 왔어. 저는 얼굴을 매만지고 애써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 평화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3층 창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년아,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내년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꼴이 났다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긴 뭐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널 찾으러 왔다.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제 등에 축 늘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손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어미 수술비 대주려고 우리 아들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뭐라고요? 저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얼굴에 무슨 표정이 걸려 있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못 들었어. 내년 어미 살리려고 우리 아들이 망했다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이 시어머니의 눈에도 보였는지 그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지금 하신 그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게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실 하루가 될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눕히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놓지 마. 나 봐. 나 여기 있어. 딸아. 응, 나 여기 있어. 엄마 옆에.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계속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앱을 켜고 소파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붙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문 앞에 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흠칫하며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뺨에 닿는 순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까지 저의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 있을 거라고요. 어머니를 응급실에 눕히고 나서 저는 복도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의사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놀라서 혈압이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박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어머님 어떠셔? 괜찮으시대요. 지금 안정 취하고 계세요. 다행이다. 선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요. 준비해 둔 거 다. 수화기 너머로 박 선배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실해. 확실해요. 오늘 어머님 병원에 있는 CCTV 확보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물건 던지는 장면 다 찍혔을 거예요. 저는 녹음 파일 정리해서 올릴게요. 알았어. 경찰서는 내가 같이 가. 그리고 선배. 인감 위조건. 그것도 오늘 넘겨요. 박 선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다. 네. 오늘이요. 하루도 더 못 참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응급실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편안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이마를 손끝으로 쓸어드렸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 제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조심해. 응, 조심할게. 어머니의 손끝이 아까보다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좁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박 선배와 나란히 앉아 준비해온 서류철을 담당 형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철은 두툼했습니다. 남편의 대출 서류 사본, 필적 감정서 초본,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목록, 오늘 오후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형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짧게 감탄사를 냈습니다. 이거 다 본인이 모으신 거예요. 네. 제가 모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박 선배가 옆에서 서류 몇 장을 짚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컵의 물이 손끝의 떨림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분, 오늘 밤 안에 조사받으러 오시라고 연락드릴 겁니다. 안 오면요.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배가 옆에서 걸음을 맞춰 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그냥 이상해요.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눈물이 안 나요. 박 선배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울지 마. 지금은 다 끝나고 울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하나씩 지나칠 때마다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조사실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파리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저는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로고가 찍힌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상 위에 얹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남편이 종이를 내려다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기억나냐고. 기억나? 이때 당신이 뭐라고 했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 얼굴을 매일 아침 마주보며 도시락을 싸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무 온기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가는 남이라고 했지. 피가 다르다고 했지. 여보, 그 남한테서 왜 돈을 빼갔어? 남이면 남답게 살지 그랬어. 남편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느낌을 감정 없이 들었습니다. 당신 피부치한테 부탁해봐.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 내가 아니라 그쪽 피부치한테. 여보, 살려줘. 한 번만. 당신이 우리 엄마 살려달랬을 때 그렇게 해줬어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수갑찬 손을 들어 저를 향해 뻗었지만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서로 남으로 살자. 진짜 남으로. 조사실 문을 닫고 나올 때 등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난동과 폭행 혐의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앞으로 접근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남편에게 돈을 받을 길이 막히자 시댁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충격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시누이의 문자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아무런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 지분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소식들이 하나씩 도착할 때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다시 데우고 밥을 새로 안치고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움직이는 동안 몸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밤 유치장에 들어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박 선배가 전해주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배, 저 이제 그쪽 사람들 얼굴, 목소리, 글씨 다 안 보고 싶어요. 응, 그래도 돼. 어머니한테는 제가 남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남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박 선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딸아, 이리 와 앉아. 응, 갈게.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손끝이 아까 병원에서 느꼈던 것과 달리 아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편히 감아본 적 없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뜨개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부엌에서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하나씩 귀에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오래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서던 오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박 선배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옆에서 걸음을 맞춰 걸었습니다. 고생했어. 선배도요. 판결문 나오면 다시 알려줄게. 오늘은 그냥 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 난간에 잠시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혼 판결과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모두 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아파트 지분은 현금화되어 제 계좌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겨울옷 안쪽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놓으라고.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었어.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알아서 뭐하게. 여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나한테 말해봐. 아나. 남편이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저는 오래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이 얼굴에서 내일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야. 여보, 나 마지막이야. 남편이 손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저는 구두굽으로 계단을 짚고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손이 계단 위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박 선배가 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을 지나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쌓였습니다. 음성 메시지도 여러 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눌러 확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죽을 것 같아. 또 다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었어. 진짜 미안해. 저는 마지막까지 다 듣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손끝으로 넘겨 새 문자 창을 열었습니다. 짧게 한 줄만 적었습니다. 당신 피부치랑 빚 잘 갚으며 살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차단이라는 두 글자를 화면에서 확인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속에 고여있던 무언가가 눈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딸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응, 갈게. 저는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여행 책자 몇 권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제주도. 우리 딸이랑 가고 싶어서 사왔지.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책자를 넘겼습니다. 사진 속 파란 바다와 노란 유채꽃이 눈을 시원하게 씻어냈습니다. 엄마, 갈까? 가자. 이번 주말에 가자. 엄마 몸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이 다 지켜줬는데 뭐가 안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방금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 어머니의 얇은 재킷, 그리고 창가 자리 2개짜리 항공권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걷는 동안 어머니는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하셨습니다. 딸아, 진짜 오랜만이다. 비행기 타는 거. 응, 나도 오랜만이야. 엄마 이런데 딸이랑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자주 오자, 엄마. 앞으로 자주? 어머니가 저를 향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그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잠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박 선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고 돌아오면 밥이나 한 끼 하자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돌아가서 연락드릴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의 도시가 아래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지난 3년의 결혼이, 시댁의 아파트가, 남편의 낡은 점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도시에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딸아, 구름이야, 구름이. 응, 구름이야. 엄마 여기 처음 와봐.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옆에 오래 있을게. 아주 오래. 우리 딸.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손끝으로 살살 두드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득 저의 오른손 약지에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는 하얗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저는 지난 몇 달 사이에 다시 배웠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낮게 웅웅거리는 그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울음 뒤에 남는 웃음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저의 얼굴에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남편의 아내로 시댁의 며느리로 살면서 정작 저 자신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의 어머니는 남이 되었고 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오던 그날,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왜 그렇게 매정했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저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박 선배, 그리고 저 자신. 그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저는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남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손을 가장 오래 잡아주는 사람이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